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이라는 강의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우리가 진료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초음파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 있게 진료실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경동맥 초음파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경동맥 초음파에서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소견들이 전신의 동맥경화증과 관련된 예측 인자로 작용하게 되고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표식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에서 중요하게 관찰하는 경동맥의 내중막 두께 IMT는 동맥경화반의 존재가 없더라도 장기적인 뇌졸중이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초음파 검사의 특성상 방사선 위험이 없는 장점도 있고, 신속하게 또 반복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시술 뒤 추적 검사 등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의 적응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뉴럴로지컬 심프톰이 있는 경우, 또 버테브로 베실라 오클루시브 심프톰이 있는 경우, 특히 버티고나 에이텍시아, 다이플로피아, 디스파지아, 디스아스리아 같은 경우, 또 서비칼 부루가 있는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서는 보험급여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급여로 검사하시면 되고, 대개 신경과 선생님들이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신경과 이외의 선생님들은 대개 아세로스클레로틱한 디지즈가 뭐 DM이나 하이퍼텐전 같은 하이퍼리피데미아나 이런 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또는 헬스 체크업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동맥의 아나토미를 살펴보면 오른쪽의 경동맥은 에올타에서 브라키오세팔릭 아터리가 나타나고, 그때 서브클라벤 아테리아와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가 나누어져서 진행하게 되고, 왼쪽의 경동맥은 에올타에서 바로 직접 기시에서 올라가서 블러드 플로우가 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아 옵스트럭션이 있다면 블러드 플로우가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반대쪽에서 블러드 플로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버테브라 아터리의 블러드 플로우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서브클라비안 스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버테브라 아터리를 관찰함으로써 이런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데는 비모드와 칼라도플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비모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IMT를 확인할 수 있고 플라크를 특징 지을 수 있는데요. 이 IMT는 굉장히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가 되는 것이고, 플라크는 스트로크나 다른 엠볼릭 이벤트의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칼라 도플러 이미징을 통해서는 이런 플라크가 있는 환자들에서 얼마나 스테노시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오클루전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초음파 강의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IMT를 측정해서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플라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특히 언스테이블한 플라크가 있다면 CVA나 TIA 같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혈소판 제제 같은 치료제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플라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라크가 있다면 얼마나 좁아졌는지 스테노시스를 확인해서 이 환자를 과연 메디칼 트리트먼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지칼 트리트먼트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식도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IMT를 측정하고 플라크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에 플라크가 있으면 스테노시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서 메디칼 트리트먼트를 할 것인지 서지칼 트리트먼트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IMT를 측정하는 방법은 시스테믹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좋은 지표라고 말씀드렸고, 아주 넌인베이시브하고 반복 재현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검사 방법이 되는데, IMT는 말 그대로 인티마와 메디아의 thickness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티마는 대개 초음파에서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고 메디아는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여서 이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과 하이퍼 에코익한 인티마와 메디아의 두께를 측정을 하게 되고, 대개는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 디스탈 ECM 부위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초음파의 니어월 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티팩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워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중간에 플라크가 있다면 정확한 내중막 두께가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플라크가 없는 프리월에서 파월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토매틱한 메저먼트를 장비에 탑재를 하고 있어서 오토 IMT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대개는 1mm 미만의 정상적인 두께를 보이지만, 만약에 이 IMT가 1mm 이상으로 초과돼서 늘어나 있다면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나 세레브럴 베스큘라 아터리 디지즈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플라크의 정의는 루멘 안으로 0.5mm 이상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주변의 IMT보다 50% 이상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로 해서 1.5mm 이상 두꺼워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플라크가 있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플라크를 관찰하셨다면 이 플라크의 에코제니시티는 어떤지, 텍스처는 어떤지, 또 서피스는 어떤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될 것이 하이포 에코제닉한 플라크, 또 헤테로제니어스한 플라크, 또 표면에 2mm 이상의 얼서레이션을 동반한 플라크가 있다면 이건 언스테이블한 플라크가 되기 때문에 항혈소판 제제의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에서 보듯이 스테이블한 플라크는 대개 하이퍼 에코익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크가 하이퍼 에코익하다든지 헤테로제너스하다든지 얼서를 보인다든지 이렇게 둥실둥실 떠있는 프리플로팅한 플라크가 보인다면 이건 언스테이블한 플라크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증례에서는 하이퍼 에코익한 플라크 내에 하이포 에코익한 부분들이 일부 관찰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인트라 플라크 헤모리지가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도 럽처가 일어나거나 해서 스럼보 엠볼리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헤테로제니어스한 플라크는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 이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을 동반되어 있는 이런 불균질한 에코제니스를 보이는 플라크를 우리가 헤테로제너스한 플라크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것도 언스테이블한 플라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포 에코익한 플라크인 경우에는 이렇게 도플러를 띄워보지 않으면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캐로티드 아터리 초음파를 할 때는 칼라 도플러를 반드시 띄워주셔서 이렇게 블러드 플로우가 잘 가고 있는지, 막힌 데는 없는지, 또 하이퍼 에코익한 이런 플라크가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플라크가 중간에 끊기면서 이렇게 얼서레이션을 동반한 이런 플라크의 경우에서도 언스테이블한 플라크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플라크가 보이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얼마나 루멘을 좁혀놓고 있는지 스테노시스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매조할 수도 있고, 에어리어를 매조할 수도 있고, 플로우를 매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매조하는 나세트법이나 ECST법 또는 에어리어를 측정하는 이런 방법들은 시행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과 반복해서 재현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들, 그리고 또 이 D 다이아메트를 플라크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할지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할지 또는 항혈소판 제제를 쓸지 안 쓸지를 보는 이런 스테노시스의 정도는 50% 또 70% 이런 러프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38%가 막혀 있는지 56%가 막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요즘은 편리하게 도플러 스펙트럴 애널라이시스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플러를 띄워서 피크 시솔 빌라스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의 피크 시솔 빌라스티를 프라이머리 파라미터로 보고, 또 이 ICA와 CCA의 피크 시솔 빌라스티의 레이쇼를 또 다른 파라미터로 에디셔널 파라미터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협착이 있는지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샘플 볼륨은 2 내지 3mm 정도의 사이즈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대개 초음파 장비에는 이미 세팅이 2 내지 3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도플러에서 나오는 초음파 빔과 블러드 플로우의 방향과 이루는 이 도플러의 앵글은 반드시 45도에서 60도 정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60도를 초과하게 되면 측정 값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60도 이하에서 측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도플러 앵글을 맞추는 방법은 다음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증가되게 되면 피크 시솔 빌라시티가 점점 증가되게 되고 어느 정도 80% 이상 더 협착이 일어나면 점점점 수치가 또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우리가 메디칼 세라피를 할지 서지칼 세라피를 할지 또는 항혈소판 제제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표가 되겠는데요. 이 표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출력해서 초음파 장비 옆에 붙여두시고 판단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A 피크 시슬 빌라시티가 125cm/s 이하이라면 50%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230 이상이라면 70% 이상의 협착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하는 테크닉을 살펴보게 되면 환자는 슈파인 포지션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넥은 익스텐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베개를 빼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하고자 하는 경동맥의 반대쪽으로 머리를 살짝 돌려서 검사를 하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프루브는 하이 프리퀀시 트랜스듀서를 가진 리니어 프루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초음파든지 검사를 시행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여러 환자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와 ICA, ECA의 트랜스버스 뷰를 보게 되고 이때 비모드와 칼라도플러를 함께 사용해서 플라크가 있는지 스테노시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의 롱디튜디널한 비율을 확인해서 IMT를 측정을 하게 되고 물론 그때도 플라크가 있다면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없는지 칼라도플러를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ICA와 ECA를 롱디튜디널 뷰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는 ICA에 중점을 두어서 ICA에 플라크가 있는지는 없는지 또 스테노시스는 얼마나 되는지 비모드와 칼라도플러로 같이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테블 아터리를 확인을 해서 버테블 아터리의 도플러 플로우가 순방향으로 잘 흐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그 영상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왼쪽 경동맥을 볼 때 처음에 왼쪽 경동맥의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를 확인하게 되고 프루브를 올려서 벌브를 확인하고 바깥쪽에 있는 ICA와 안쪽에 있는 ECA를 구별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도플러를 띄워서 블러드 플로우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롱디튜디널하게 바꿔서 이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에서 IMT를 측정을 하게 되고 칼라 도플러를 띄워서 스테노시스는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또 피크 시슬러 빌라시티를 얻어두어서 나중에 ICA의 피크 시슬러 빌라시티와 함께 서로 B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서 에디셔널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벌브 쪽으로 쭉 따라 올라오게 돼서 벌브에서 ICA와 ECA를 구별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ICA를 특정해서 ICA의 피크 시슬 빌라시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레프트 버테브럴 아터리를 확인을 하게 되고 블러드 플로우가 정상 방향으로 잘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라이트 쪽도 마찬가지인데 라이트의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를 확인하시고 프루브를 쭉 올려서 벌브를 확인하고 또 바깥쪽에 있는 ICA와 안쪽에 있는 ECA를 확인하고 도플러를 통해서 블러드 플로우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롱지튜디널한 뷰를 찾아서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의 IMT를 측정을 하시고 여기에서 칼라도플러를 띄워서 피크 시슬 빌라시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벌브 쪽으로 쭉 올라가서 ICA와 ECA를 감별하게 되고 그 중에서 ICA를 특정해서 ICA에서 플라크는 없는지 또 피크 시슬 빌라시티는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라이트 버테브럴 아터리를 확인하시고 칼라도플러를 체크해서 블러드 플로우가 순방향으로 잘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를 하다 보면 이게 ECA인지 ICA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프루브의 방향이 맨디블 쪽을 향하고 있는지 귓볼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프루브의 방향이 귓볼 쪽을 향하고 있다면 ICA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버테브럴 아터리는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에서 롱디튜디널하게 잡은 화면에서 프루브를 환자 몸통 쪽으로 점점점 세워주시게 되면 버테브럴 아터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버스한 뷰를 통해서 또 롱지튜드널한 뷰를 통해서 이렇게 ICA와 ECA를 감별할 때 ICA가 좀 더 다이아메터가 좀 크고 레터럴 쪽에 위치해 있고 브랜치가 없으면서 칼라드 플로우를 띄우면 로우 레지던스 플로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도플러를 띄우시게 되면 로우 레지던스 플로우를 보이게 되면 이런 모양의 플로우를 보이게 되고 대개 엔드 다이아스틱 볼륨이 엔드 다이아스톨릭 빌라시티가 높기 때문에 20cm/s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ICA와 ECA를 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표를 통해서 협착의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라크를 발견을 하셨다면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담배를 끊는 게 중요하겠죠. 그 두 번째는 체중을 감량하고 콜레스테롤 리덕션하고 운동하고 또 고용량의 스테틴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리피드를 낮추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혈압 환자는 140에 90mm 머큐리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뇨병이 있다거나 만성 콩팥변이 있는 경우에는 한 130에 80mm 머큐리 미만으로 유지해 주시고 헤모글로빈 A1C는 7% 미만으로 그리고 LDL은 100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70 미만까지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1년에 나온 AHA 경동맥 질환 가이드라인에는 무증상의 경동맥 플라크 있는 환자에게서도 아스피린을 예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라이브로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동맥 협착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 제제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50% 미만인 환자에서는 동반된 위험인자와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라이브로 한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봐보시겠는데요. 환자의 베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베개를 빼고 목은 신전시키지 않고 편안한 자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먼저 볼 텐데요. 왼쪽으로 살짝 목을 돌려서 보실 거고 첫 번째로는 경동맥을 관찰하실 때 갑상선 부위가 있는 부분에서 총경동맥을 찾아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기시부를 같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브라키오세팔릭 아터리에서 시작되는 경동맥을 찾아서 올라오시면 되고 쭉 따라서 올라오시면서 점점점 이 내강이 넓어지는 벌브가 나타나게 되고 더 올라가면 바깥쪽에 ICA, 안쪽에 ECA가 관찰되게 됩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관찰한 뒤에 도플러를 띄워서 블러드 플로우가 잘 차고 있는지 어디에 다른 부분에 막힌 데는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벌브 쪽을 따라서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블러드 플로우가 꼭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해서 나가기 때문에 마치 그 태극무늬 모양의 이런 블러드 플로우를 칼라드 플로우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하게 이렇게 쭉 관찰하신 다음에는 다시 이 사이로이드가 보이는 레벨까지 오셔서 총경동맥을 유치를 시킨 다음에 프로브를 천천히 돌려서 롱지튜디널하게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롱지튜디널하게 잘 나올 수 있게 잡아주시면 IMT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내막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하얗게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이 인티마가 되고 검은색 부분이 메디아가 돼서 인티마와 메디아 시크니스를 재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기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 IMT를 측정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됐습니다. 다시 이 장비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된 경우에서는 수동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티마와 메디아를 이렇게 측정을 해주시면 IMT 측정이 되겠습니다. IMT를 측정한 다음에는 칼라드 플로우를 띄우셔서 블러드 플로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펄스 도플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도플러에서 샘플 볼륨에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선이 블러드 플로우와 일치시켜야 하는 샘플 볼륨의 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앵글은 60도로 우리가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 블러드 플로우와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블러드 플로우와 방향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앵글 버튼을 돌려서 이렇게 블러드 플로우와 맞춰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블러드 플로우와 이 윙을 맞췄더니 앵글이 72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는데요. 앵글은 그대로 60도로 맞춰 놓고요. 힐앤토우 테크닉이라는 걸 통해서 블러드 플로우의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것은 프로브의 아래쪽은 그대로 누르면서 위쪽을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블러드 플로우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굳이 앵글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블러드 플로우와 이 플로우의 방향과 이 샘플 볼륨에 있는 윙의 방향이 일치되면서 정확하게 피크 시슬러 빌라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힐앤토우 테크닉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경동맥을 관찰한 다음에는 쭉 경동맥을 따라 올라서 벌브 쪽을 가시게 되고, 그럼 이 벌브 쪽에서 두 가지의 혈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과연 ICA인지 ECA인지 우리가 감별하기가 좀 어려울 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루브의 방향을 통해서 맨디블 쪽에 있는지 귓볼 쪽에 있는지, 지금 보시면 이 혈관은 지금 프루브가 맨디블 쪽에 가 있고 지금 보시는 혈관은 프루브가 귓볼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루브가 귓볼 쪽에 가 있는 혈관을 ICA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플러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칼라 도플러를 띄우고 그다음에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띄워서 측정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우 레지스턴스 웨이브를 보이는 ICA가 맞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엔드 다이아스트럴 빌라시티도 지금 34 정도가 나와서 우리가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ICA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엔 다시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로 내려와서 프루브를 점점 세우다 보면 이렇게 양쪽 버테브라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혈관들을 관찰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 혈관에서 이 혈관이 버테브럴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잠시만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버테브럴 아터리에서 칼라 도플러를 띄우게 되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베인이 되겠고, 지금 그 베인 아래쪽에 있는 요 빨간색으로 지금 블러드 플로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버테브럴 아터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버테브럴 아터리가 이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이 박스의 오른쪽 이 부분이 블러드 플로우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멀어져 가는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뇌 쪽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버테브럴 아터리에 스틸 신드롬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경동맥 초음파를 마치고 왼쪽을 초음파를 보겠는데요. 왼쪽도 오른쪽 경동맥 초음파하고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경동맥을 갑상선 있는 부위에서 찾고 아래쪽에 기시부, 이 왼쪽은 에올타에서 바로 기시하기 때문에 기시부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쭉 따라 올라가셔서 벌브와 ICA와 ECA를 확인하시고 바깥쪽이 ICA인 걸 기억해 주시고요. 도플러를 칼라 도플러를 띄워서 이렇게 블러드 플로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다른 쪽에 플라크는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롱지튜드널하게 이렇게 돌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IMT를 측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를 띄워주셔서 블러드 플로우 잘 가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힐앤토우 테크닉으로 이렇게 프로브의 아래쪽을 누르고 위쪽을 세워주시는 그 방법으로 피크 시슬러 빌라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따라 올라가서 벌브 쪽으로 올라가서 두 가지 혈관이 나올 때 프루브를 살짝씩 돌려보셔서 이 프루브가 맨디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또는 귓볼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귓볼 쪽으로 가는 혈관을 우선 ICA라고 판단하시고, 이게 진짜 ICA가 맞는지 칼라 도플러를 띄우시고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띄우셔서 피크 시슬러 빌라스를 측정을 하시게 되고, 이 측정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블러드 플로우 방향과 윙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그리고 베슬과 베슬 한 중앙에 샘플 볼륨이 위치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롱지튜드널하게 보는 뷰는 이
캐로티드 아터리라고 하는 원통의 일부분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트랜스버스 뷰에서 플라크가 중앙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플라크가 있는 쪽을 관찰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도 이렇게 총경동맥을 확인한 부분에서 프로브를 점점점 환자의 몸 쪽으로 세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사이에 있는 버테블 아터리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칼라도플러를 띄워서 블러드 플로우가 기준점에서 브레인 방향으로 순 방향으로 잘 흐르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경동맥 초음파가 끝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문교 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두 개 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경동맥 브레이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스타틴을 쓰는데 항혈소판 제제 사용은 근거가 있는지요? 만약에 쓰신다면 어떤 걸 추천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협착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을 하게 돼 있고, 만약에 50% 미만이라고 하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디지즈라든지 또 상황을 따라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환자의 증상이 있으면 물론 50% 미만에서도 항혈소판 제제를 쓸 거고요. 그래서 환자가 뭐 젊은 나이라고 하면 아스피린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지만, 대개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환자의 출혈성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클로피돌과 같은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조금 한 문제가 되는 질문에서 첫 하나는 빼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에 선생님의 검사 평균 시간, 또 외래 환자, 비급압 환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조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과 환자들 주로 보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의 이게 뇌혈관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100%다 비급여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경부 초음파는 다른 상복부 초음파나 이런 초음파하고 다르게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 필요 없이 비급여로 진행하시면 되고, 아까 좀 서둘러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실제 검사한 시간도 이 시간과 비슷해서 5분에서 7분 사이면 충분히 검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